자, 코로나19 백신 이것을 묻고 싶다. 첫 번째는 백신 효과에 대한 건데요. 두 분이 약간 의견이 달라 보여요. 그림을 보면. 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한 분은 맞아서 피했다. 다른 한 분께서는 맞아도 걸렸다. 어떤 내용인지 황인선 씨가 좀 더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70대 순천에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네, 이분의 가족 7명 중에 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0대 어르신은 75세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정을 받지 않은 건데요. 그 옆에 분은 2차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린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어도 걸릴 수 있는 이런 현상들 약간 백신의 복불복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예, 복불복이라고 얘기하면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방접종의 정확한 그런 성능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를 현재까지 보고한 국가이고요. 많을 때는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지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은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18,700명까지 감소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백신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인의 62%가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맞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참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올 때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백신이 주는 효과는 명확하고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에 보시면 이제 누적 확인자라고 되어 그게 아니고 누적 확진자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맞았는데도 걸리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돌파 감염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아니 맞아도 걸리는데 이걸 꼭 맞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요. 사실 그건 또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 돌파 감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걸리는 감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2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의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2번째 접종 후에 2주가 지나면 면역력이 완성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돌파 감염 같은 게 이제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완벽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면역력으로 완전히 저희가 그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과량이 들어오는 경우도 역시 돌파 감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돌파 감염의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41만 명당 한 4명 정도가 돌파 감염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0.03%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은 현재까지 예방접종한 인원 1억 3천만 명 정도가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 10,000명 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면 많은 것 같지만 1억 3천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0.007%입니다. 007.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돌파 감염이 생길 가능성도 적지만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면역력에서 대부분 가변 감염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또 본인도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돌파 감염이 생기면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옮길 확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돌파 감염은 굉장히 적게 생기고 생기더라도 주는 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률은 높이고 치명률은 낮추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현재 접종 연령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60세 이상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30세도 가능하다던데 이렇게 또 반박을 하시네요. 네, 현재는 7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 60세 이상 이러면서 그 접종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제 친구 중에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요양병원에서 일하지도 않고 의료 종사자도 아닌데 30대 맞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제 30대가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그러면 혹시 집에 뭐 돈이 많거나 전력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자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전화를 이용해서 주로
시행이 됐던 제도인데 이걸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앱을 통해서 최근 들어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한 병당 10명에서 LDS 주사기를 쓰면 12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인원이 딱 항상 그렇게 10명에서 12명의 배수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분량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는 의사의 예진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백신들이 있는데요. 이런 백신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가 6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백신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주변에 있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분들을 빨리 모아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행하는 게 이 자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자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30대도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미만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또 자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 거의 98% 정도 접종률이 지금 있어서 이 자녀 백신 접종을 구하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이제 자녀 백신을 활용하는 거니까 버려지는 게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쇼 백신 예약하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병원에 몇 개 남아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뜨더라고요. 간단하게. 네, 어제는 대부분 다 0으로 뜨기는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마우스 클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이 자녀 백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카카오의 앱과 지도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녀 백신에 대한 조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도를 띄웠을 때 본인 주변에 있는 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기관에서 자녀 백신 수량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시면 예약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색이나 앱을 계속 좀 조회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5개 기관까지 알람을 등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나올 맞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본인 이제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들 중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등록했을 때 자녀 백신 분량이 생기면 거기서 저에게 등록자에게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럼 알람을 받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알람에 예방접종 그러니까 예약이 가능한 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누르면 바로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앱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허투루 버려지는 백신 없이 집단 면역을 좀 빨리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백신의 종류에 대한 의견들인데요. 볼까요? 한 종류만 맞아야 효과가 올라간다더라. 반면에 남성분 한번 열어주세요. 예. 섞어서 맞아야 효과가 좋다더라. 이렇게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서로 다른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을 섞어 맞는 그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 실험이 국내에서 지금 시작될 예정인데요. 전에는 2차 접종할 때 1차 접종 때 똑같이 맞았던 걸 맞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섞어 맞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교차 접종이 가능해진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교차 접종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가 이제 스페인에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페인에서 이런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방 접종 이제 물량 확보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차 접종을 이제 특정 백신으로 했는데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2차 접종을 동일 백신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660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교차 접종을 하더라도 효과가 좋다. 그리고 오히려 동일 백신으로 2번을 맞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가 항체의 생성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배 이상 효과가 좋더라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차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교차 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효과는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차 접종의 안전성은 아직까지는 소규모 시험에서만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성을 대규모 시험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교차 접종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교차 접종을 일반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로 접종하신 분이 2차 접종하기 전에 혈전증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 교차 접종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면 1차 접종 때 안전했던 분이 2차 접종 때 혈전증이 생길 확률은 유럽의 경우에도 거의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은 한 1차 접종 때 혈전증이 생길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였는데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없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연구가 좀 잇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이 백신 종류가 다르면 원리와 그 기전도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교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규명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백신이 이제 면역 체계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러한 다른 기전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좀 더 자극이 잘 돼서 항체 생성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